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59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주먹도끼, 찌개, 여기서 이미 시대를 구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대는 대표유물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여기에 뗀석기라고 또 이 시대 이 도구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유물 사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건 아예 철기가 나오니까 아니죠. 이거는 더 뒤에 나오는 철기입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이게 구석기 시대 특징이죠. 2번입니다. 3번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였다. 이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이랑 교역하는 것, 명도전은 화폐의 명칭입니다. 면도칼처럼 생긴 청동 화폐인데 이 명자가 써 있다 그래서 명도전이라고 하죠. 이것도 철기 시대로 볼 수 있겠고요.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벼를 수확하는 시대. 반달돌칼은 석기이고 간석기에 해당하지만 이 벼를 수확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도구 자체가 이 수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기구라는 점에서 이것은 청동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이 석기 시대가 지났다라고 해서 아주 안 쓰지는 않고요. 일상 도구는 여전히 석기나 목기를 같이 쓰고 그 뒤에 청동이나 철이 병행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농사가 시작한 시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달돌칼은 청동기입니다. 5번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도구가 되겠죠.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구석기 시대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뮤지컬 개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이것 고조선이죠. 개천이라는 글자에서 개천절을 연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고조선 단군 왕검의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고조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 무천은 동예의 제천 행사입니다. 동예에서 10월 달에 하는 제천 행사가 되겠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소도. 이 소도 안에는 천군이라는 일종의 제사장이 있죠. 이거는 삼한입니다. 도둑이 여기로 도망을 가면은 잡을 수가 없었다는 소도, 삼한의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3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했다. 12배로 갚게 했다. 이거를 일책12법이라고 하는데 일책12법 부여하고 고구려에 있었습니다. 일책12법, 왕 아래로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인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 연나라가 주변국들과의 잦은 전쟁을 하게 되자 연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넘어왔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위만조선이랑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곤 하는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고 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야성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대야성, 신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대야성에서 패했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같이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의 딸이다. 김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해서 백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네, 신라의 위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야성이 누구한테 뺏기는 거냐면 의자왕에게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백제 의자왕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데 초반에는 대야성을 비롯한 국경지대에 40개가 넘는 신라의 성을 뺏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정복적인 측면을 보였고요. 이 김춘추는 여기서 본인의 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앙심을 품고 고구려의 원병을 청하러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구려의 사신으로 갔을 때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가 연개소문이었는데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일부의 땅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데 이 고구려 사신으로 갔을 때 신라와 고구려의 어떤 협약이 결렬이 되고 나중에 김춘추가 또 당나라에 넘어가서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나 시기를 보겠습니다. 요 시기 김춘추가 원병을 청하러 가는 요 시기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보겠습니다. 복신,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에 근거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외국, 일본입니다. 일본에 넘어가 있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해서 왕으로 세웠다. 부여풍, 지금 이 가와 나에 해당하는 얘기, 신라하고 백제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부여풍, 이거 백제 부흥운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웠다라는 건 왕이 없는데 다시 왕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백제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을 했었던 시기이고요. 지금 여기는 아직 고구려가 망하기 전의 일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둘 다 망하기 이전에 신라와 삼국통일전쟁 하는 그 시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나 시기 뒤의 일이 되겠습니다. 삼국통일전쟁 나중에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 백제가 먼저 망합니다. 660년에 백제가 먼저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한 번 더 있었죠.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최종 전투 이후에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돼서 순서상으로는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여기 이 두 동맹국들이 싸우게 된 과정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처음에 약속과는 다르게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라는 본인들의 행정적인 관청을 설치를 해서 마치 여기를 지배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원래 고구려 땅에 설치를 한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옛날 백제 땅과 신라 땅에까지 뭔가 행정기구를 설치를 해서 마치 당나라가 여기 전체를 관리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그래서 연합을 맺었던 신라와 당나라 사이가 틀어지고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동도호부 설치하는 거는 고구려까지 멸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나 시기 뒤에 나오는 일입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2번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백제가 멸망했던 시기의 일입니다. 이게 660년에 백제가 망하던 시기의 일인데요. 사비성 2번이 요 사이에 답이 되겠습니다. 가는 아직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았던 시기고요. 나에 해당하는 거는 멸망을 하고 나서 부흥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었겠죠.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겠고 3번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멸망하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 두 개의 지명을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겠죠.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크게 전투했던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매소성이랑 플러스 기벌포라는 장소가 있어요. 4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는 그래서 왜구를 격퇴하는 거는 좀 한참 이전입니다. 가 이전입니다. 가의 이전에 한 400년쯤에 광개토 대왕이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의 이전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5번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것도 나의 직후입니다. 나의 직후인데 나의 이후 시기가 될 텐데 백제가 망하고 나서 부여풍이 넘어와서 최후의 전투를 하는 거죠. 부흥운동을 통해서 백제를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시기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만 따져보면은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부여풍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전투를 지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패하고 마는 그래서 백제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순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도를 사실은 외운다기보다는 기승전의 순서를 좀 아시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고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를 이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외우시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2번으로 답을 찾아주고요. 4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명대에 간행이 됐었던 소설에 실린
망리지 비도대전이라는 그림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망리지라는 호칭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당태종이라고 보겠습니다. 당태종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사람. 당태종이면 당나라 건국한 사람인데 누가 당나라를 건국한 황제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인물로 묘사가 될까요? 망리지에서 힌트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구려의 영유왕을 살해하고 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가 되어서 결정적인 힌트가 또 나옵니다.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당나라의 침략을 무찔렀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중국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이름이 좀 재밌죠? 연시입니다. 이름이 개소문인 거죠. 정말로 이런 발음으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들의 이름 멀쩡히 세 글자로 짓고 있는데 본인의 이름만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망리지와 대망리지, 고구려의 최고 이 벼슬의 이름인데 대망리지는 연개소문이 만든 직책입니다. 그래서 망리지의 위에 있고요. 원래 망리지는 동시에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고 군사권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국정에 관련된 국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대망리지라고 하는 초월적인 걸 하나 만든 거죠. 영유왕을 시해하고 본인이 왕을 하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보장왕을 올린 다음에 권력을 다 잡고 대망리지로 스스로 오르게 됩니다. 이 대망리지는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한테 권력이 집중될 수 있고 군권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직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이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는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이 직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대망리지, 망리지, 연개소문, 영유왕을 시해했다고 나옵니다. 왕을 살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라는 단어는 요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쓰면 안 되는 단어죠. 이거는 자기 나라 신하가 자기 나라 위에 사람 죽였을 때 그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단어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연개소문, 연개소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천리장성의 축조를 감독하였다. 답이 바로 1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리장성. 우리가 흔히 고구려를 부를 때 민족의 방파제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우리 한반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중국이 있다고 하면 이 경계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고구려가 있고 여기에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 경계선을 고구려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진즉에 이 밑으로 중국이 내려왔을 거라는 거죠. 고구려가 막아낸 중국의 왕조가 크게 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하고 계속해서 오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수나라하고 오랜 전쟁을 치르고 수나라를 막아내고 나서 이 당나라로 이제 중국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를 해서 전쟁에 대비를 했던 거죠.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긴 성이고요. 이걸 축조를 감독하면서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경지대 수비를 도맡아 하면서 군사권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1번이 대표적인 연개소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막아냈다. 연개소문 이전 시대죠. 수나라라면 살수 대첩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물론 네 글자의 장군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되겠고요. 3번 등주를 선제 공격을 해서 당군을 격파했다라고 나오는 거는 요거는 발해 이야기입니다. 발해 무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시기에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이 넘어가서 이 등주를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군대, 개백의 최후결사대가 있었죠. 최후 5천 결사대, 백제 개백의 군대를 물리친 거는 나당연합군을 같이 이끌었었던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의 황산벌 전투가 되겠고요. 5번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람, 이 안승은 고구려 왕의 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이 부흥운동은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이 사람은 건모잠이라고 하는 고구려 장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고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왕이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 이 왕이 제위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듬해 7월에 이 왕이 화가 나서 신라를 습격하려고, 당연히 신라는 아니겠죠.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라의 복병이 이미 숨어 있었어요. 복병이 일어나서 더불어 싸웠으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적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왕이 살해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백제뿐입니다. 백제는 초기하고 좀 후반부에 두 명이 나오죠. 첫 번째로 이제 한성의 계로 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사비의 성왕이 되겠는데, 지금 이 사료는 성왕 시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령왕의 아들이죠. 이 백제 계로왕 시대에 계로왕이 한성을 빼앗기고 다 망해가던 것을 무령왕이 가까스로 웅진에서 살려놓고, 이 무령왕이 열심히 한 거를 그 아들인 성왕이 다 물려받아서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비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크게 나라를 일으키고 빼앗겼었던 한강을 찾기 위해서 신라하고 연합을 했는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신라의 배신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 성왕의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미륵사.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 미륵사 자리가 남아있어요. 미륵사지. 그리고 조금 망가져 있는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무왕입니다.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만들려고 했었던 흔적 지금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익산도 백제 유적지구로 묶여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무왕식입니다. 자, 2번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고구려 왕입니다. 고구려 왕을 먼저 공격을 해서 전사를 시켰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 이 백제 최고 전성기죠. 백제 전성기는 초창기 4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 자, 3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게 성왕의 업적이죠. 자,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줄게. 백제가 역사가 한 700년 정도 됩니다. 이 700년 중에서 쭉 보면 500년 정도가 한성시대예요. 한성.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한성시대하고 여기가 웅진, 여기가 사비가 되는데, 사비. 밑에 현재의 충청도 공주하고 충청도 여기 부여가 되겠습니다. 한성은 서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 보면은 공주하고 부여 시대가 있는데, 계로왕이 한성에서 죽고 나서 정말 가까스로 백제가 여기 때 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후계였던 훗날의 문주왕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웅진으로 도망을 간 거죠. 집이 잘 살다가 쫄딱 망해서 이 공주 지역으로 간 건데, 웅진은 수도 지역으로 골랐다기보다 급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한번 크게 부흥을 하려고 보니 집터가 너무 좁았던 거죠. 궁궐터가 너무 좁고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키기엔 너무 수도 자리가 좁으니까 다시 한번 천도를 해서 조금 더 넓은 부여 지역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합니다. 이때에는 쫓겨가는 게 아니라 백제 스스로의 의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백제 성왕은 다시 백제를 부흥시켰다라고 해서 성왕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룰성자를 씁니다. 조금 넓은 부여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킨다라는 의미로 국호를 바꿉니다.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남부여라고 바꿔요. 원래 백제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고구려하고도 닿아 있고 그 위쪽에 부여하고도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부여다라고 남부여로 국호를 고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 3번 정답으로 찾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4번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의 공격을 요청한 거는 한성시대의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하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 북위 쪽으로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먼저 요청을 했었던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것도 이제 초창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백제의 침류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왕의 업적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국호 문제 나오는 건 조금 쉬운 선지에 해당하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22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중앙관청을 22부로 개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헷갈리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앙에 있는 관청을 22개로 확장해서 세분했다라는 뜻입니다. 중앙.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웅진 시대의 무령왕에도 2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거든요. 무령왕 때에는 22담로라는 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22담로는 전체 영역을 지방행정구역을 22개로 나눠가지고 왕족을 파견했었던 담로제라는 거고 이거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거를 22부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2부로 만들었던 시기가 되면 22담로제도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똑같은 거라서 수도를 다르게 쓰고 있을 때 얘기라서 헷갈릴 수 있는 선지라 제가 요거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지금 메타버스 서라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서라벌. 서라벌은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라라고 국호를 완전히 정하기 전에는 신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설화벌, 서벌, 선화벌, 계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거를 지증왕 때 신라라고 아예 고정해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메타버스 설화벌 경주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아바타로 생생하게 체험한다. 이거 아마도 선덕여왕이겠죠. 여기 첨성대가 있네요. 첨성대에서 별자리 찾아보기, 포석 정도 경주에 남아있는 신라 유적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가국가는 신라가 되겠고요.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딱 하나가 눈에 확 띄는데 석굴암에 있는 석굴암 본존물입니다. 석굴암 경주에 가면은 경주에 불국사랑 더불어서 같이 보게 되는 석굴암이 있습니다. 신라 문화재는 요거가 되겠고요. 나머지 거는 어디 나라 건지 보겠습니다. 1번 판가봇이랑 투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녹슬어 있는데 이건 가야 겁니다. 가야. 가야의 철의 나라 가야에서 만들었던 갑옷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 고령의 지산동에서 출토가 된 판갑옷 세트입니다. 2번 이거 흔히 이불병좌상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두 분이 계셔서 이불병좌상 나란히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발해 것입니다. 발해. 흔히 이 이불병좌상을 놓고 고구려의 어떤 성격을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이런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뒤쪽에 이 광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불타오르는 광배 같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구려 불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유물, 단독 유물 문제로도 가끔 보셨을 거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불타오르는 광배가 뒤쪽에 이렇게 있고 부처님이 이렇게 서 있는 실제 크기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불상이 있습니다. 그 광배가 타오르는 양식과 여러 가지 양식이 고구려 거랑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연결성도 되고 발해의 유물로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불병좌상이고요. 4번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백제 거고요. 당연히 백제 거고 이거는 부여에서 나옵니다. 부여에 능산리 사지에서 나왔어요. 능산리에 있었던 큰 절터에서 나왔는데 아직 이 사찰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능산리 사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발견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라마틱해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여의 백제 금동대학로는 능산리 절터가 있고 거기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원래 주차장 만들려고 했었던 주차장 부지에서 나오는 유물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출제가 스토리가 있는 유물이어서 많이 되고는 하는 그런 유물입니다. 5번 거는 고려 시대의 석탑이 되겠고요. 뭐가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층이 많고 높습니다. 다각다층인데 이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의 8각 9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장식이 주렁주렁 화려한 모양새가 이 고려 시기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전해지는 다각다층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으로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의 자취를 따라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힌트 첫 번째 거 하나 나왔고요. 반월성, 동궁과 월지, 가문사지, 대왕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 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완성한 사찰이다. 가문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왕암, 문무대왕릉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해돋이 보러 많이 가는 곳인데 이 왕은 문무대왕입니다. 문무왕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문무대왕이라고 부르죠.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왕이고 죽어서도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수중릉을 했었던 실제로 옛날에 모 탐사 프로그램에서 여기다 정말 화장을 했을까를 놓고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 완전히 흔적을 발견을 하지는 못했는데 사료에 뼈가루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쪽을 왕의 수중 무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가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 가문사는 원래는 문무왕이 동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찰인데 완성하기 전에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신문왕이 만든 다음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가문사라고 하고 절을 만들게 됐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지에 가면 탑이 2개가 서 있고요. 본당에 있었던 자리에 보면 밑에 무슨 이렇게 통로같이 뭐가 이렇게 막 굴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거를 보고서 문무왕이랑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이제 문무왕이 유언으로 실제로 본인이 동해의 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문사의 구조가 정말로 용이 사찰의 아래 마루로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것처럼 통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설같이 남겨진 얘기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시면 실제로 이런 구도를 보지는 못하죠. 이건 드론으로 찍은 거니까. 반월성이라고 원래 있었던 성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흔히 줄여서 월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궁과 월지, 옛날에 안압지라고 많이 불렸던 야경 스팟이죠. 여기가 문무왕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연못이 있어요. 월지라는 연못인데 이 인공 연못을 만드는 연못의 기술은 인공 연못을 삼국 중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백제의 기술입니다. 지금도 부여에 가시면 궁남지라고 있어요. 그거 만들었던 기술자들이 아마 여기에서 실력 발휘를 했을 거고 여기에 쌓여있는 석축 쌓는 기술은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장인들이 와서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여기에 건물이나 장식을 만드는 기술이 신라인들의 기술이 들어갔을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술을 다 모아서 동궁을 만든 거죠.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모두 신라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삼국 통일을 상징하는 어떤 장소로 동궁과 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무대왕에 관련된 업적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신라의 특징 중에 하나죠. 미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화랑도, 이 화랑도를 조직적으로 개편해서 활용한 사람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아마 그래서 3점짜리로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한데 지방에 있는 관리를 감시하려고 외사정이라는 중앙에서 누군가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답이 2번인데요. 신라가 요만하다가 삼국 통일하고 이렇게 커집니다. 행정구역이 넓어지니까 지금 지도에서 경주는 굉장히 동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왕의 시선이 닿지를 않아요. 여기다가 지방관을 보내기는 했는데 이 지방관이 여기에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혹시 내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겠죠. 삼국을 통일한 직후였기 때문에. 갑자기 넓어진 행정구역과 그 지방의 관리들이 시야에서 안 닿기 때문에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을 파견을 했던 겁니다. 통일을 하고 나면 국토가 넓어지니까 모든 거를 정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파견된 게 외사정이라는 감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뭐 구서당 10정이다, 행정구역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통일신라가 되어서 이렇게 확장됐구나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는 버풍왕 때죠. 버풍왕. 4번 인재등용을 위해서 독서상품가를 실시하였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 3국가라는 제도를 실시한 사람은 통일신라의 원성왕입니다. 이거 선지로 자주 나오는데 억지로 책 읽으라고 시켰다라고 실제로 이런 내용은 아닌데 독서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암기를 하거든요. 독서라는 거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에서 뭐 원성이 자자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요거는 그냥 팁으로 안 외워지면은 요렇게라도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자장이라고 하는 스님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운 사람은 선덕여왕입니다. 자장율사라고도 해요. 자장율사가 외국에 갔다가 당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보고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우라고 했고요. 현재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고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황룡사 구축 목탑이 실제로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서 안 보이는 게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큰 건축이었다라고 하죠. 지금 경주에 가시면 이게 실제로는 없는데 요거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이나 빌딩도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정말로 어떤 신비로운 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여성이 왕이 된 좀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선덕여왕을 초반에 인정을 하지 않았고 굉장한 모욕적인 언사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이 왕으로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업신여김을 좀 피하고 우리 신라의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축 목탑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라의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데 80m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9개의 층이 신라를 둘러싸고 있는 9개 국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 평정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해요. 선덕여왕식입니다. 네, 각각의 왕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이 지금 선지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 정리해 주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일단 장보고가 나오면 통일신라 후기 상당히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보고가 귀국 후에 왕을 아련을 해서 온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의 진을, 이게 청해진이죠? 청해진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입니다. 청해의 진을 설치해서 해적의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10,000명을 주어서 이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보고, 통일신라 말기에 굉장한 세력을 구축했었던 사람이죠. 본인 딸이 왕비까지 될 뻔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장보고도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사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기의 경제 상황 보겠습니다. 신라 후반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국가의 국민들이 남의 나라에 노비로 끌려갈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사람들이 노비로 끌려가는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시기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은병, 고액 화폐인데 이렇게 표주방 모양으로 생긴 동전이에요. 동전은 아니죠. 화폐인데 이거는 고려 시대에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활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활구라고 부르기도 하는 고려 시대의 고액권 화폐가 되겠고요. 시기가 맞지 않네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거는 옛날에 변한이라고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이 있고 나중에 이제 금관, 가야가 있었던 자리. 가야의 특징이네요. 이거는 우선 우리가 통일신라 후반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타국가는 다 제외시키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좀 땅에서 띄워가지고 만든 창고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주변 국가로부터 약탈한 식량을 저장하는 부경이라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4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광산 전문 경영자가 등장을 합니다. 덕대. 이거는 시기가 한참 뒤로 가야 되죠. 조선시대 후기에 일어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울산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당시의 울산왕, 통일신라의 울산왕은 굉장히 글로벌한 항구였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물이 오가는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잡겠습니다. 5번 답 찾고요. 9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여기 힌트 나오죠. 해동성국
발해입니다. 발해에 온돌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의 숫자를 늘려서 난방의 효율을 높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서당과 십정을 설치하였다. 이 군사기구를 확장해서 설치하는 모습인데요. 이전 문제에서 언급했었죠. 통일신라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광평성 등의 이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이 광평성. 이게 선지로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궁예가 있었던 시절의 후고구려에 궁예가 설치했었던 기구의 이름입니다. 3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이게 발해의 특징입니다. 주자감. 당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를 모방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학교도 들어오게 되는데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유학을 교육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번 욕살, 철역은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말이 좀 특이한데 이거는 고구려의 지방관 명칭입니다. 5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무령왕입니다. 백제의 무령왕인데 백제 무령왕 웅진에서 왕을 했었던 사람이죠. 공주 시기에 22담로 백제의 지역을 22개로 쪼개서 지방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컨트롤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 무령왕 다음에 왕이 되는 성왕이 행정제도를 다시 한번 고치죠. 행정제도를 고쳐서 22담로로 나누어 뒀던 거를 지방을 5개 방으로 통일을 하고요. 이 서울 지역을 뒤에 성왕이 오부오방이라는 게 나와요. 오부오방이라는 걸로 행정구역을 전격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서울의 부를 22부로 확장합니다. 중앙관청을 22부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2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지방에 해당하는 얘기고 뒤에 시기의 아들인 성왕은 중앙관청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담로, 22부는 다른 거라서 여기도 좀 밀접하게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선지를 좀 추가로 알아둘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가와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 각품의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처음으로 전식과라는 제도를 정비한 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루 살펴보니 지금 고려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전식과를 처음 제정한 사람 우선 경종 메모해두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나다라를 완벽하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봤을 때 선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소거를 하면서 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어렵죠? 3점짜리. 역분전을 제정했는데 통일할 때의 조신이나 군사들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굉장히 애매한 조건이죠. 인품, 성품 이런 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얘기하면 통일을 할 때의 조신, 공로가 있는 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 고려를 만들 때 공을 세운 일종의 개국공신에게 나눠 주었던 토지입니다. 당연히 세습이 가능했고요. 이거는 훈장과 감사패, 공로패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시대를 고려시대로 지정을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건 나가 되겠죠. 태조 왕건 때 지정한 역분전이기 때문에 개국공신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로 시작하지 않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다를 보겠습니다. 쌍기는 고려 사람도 아니에요. 이 후주에서 온 사람인데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시행을 하였다.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한 사람 광종이라고 있습니다. 광종. 이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에요.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순서가 나오죠. 마지막 라를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백성에게 언제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방 수령들의 공에 의지해서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고자 12목 제도를 시행할 거야. 12목을 만들어서 지방관 파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나오는 거는 성종입니다. 고려를 대대적으로 이 최승로의 시무책을 받아들여서 유학적인 거를 나라의 정책에 전격적으로 반영했었던 사람입니다.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이어서 성종이
유교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을 확립을 하는 사람이죠. 광종 다음에 성종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보자면 나 다음에 여기 나 다음에 태조 왕건 다음에 광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종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종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4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는 한 번에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에 소거하면서 풀면 금방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4번으로 맞췄고요. 10번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